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이제 푸틴이 하는 수법, 글로벌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도덕적 보수주의, 기독교 신앙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그 수법을 얘기하면서 제가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거 자체만 좀 이렇게 조명을 해서 다시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틴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규모 인간 집단이 특정 지역에 갇혀서 한 10,000년쯤 고립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를 보여주는 생생한 케이스가 미얀마와 인도 사이, 미얀마 양곤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시작해서 다시 남쪽으로 쭉 뻗은 안다만 제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다만 제도는 인도 영토입니다. 인도령입니다. 이 제도에 속한 그 센티넬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1,700년 동안, 작게 보면 한 9,000년, 10,000년 동안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센티넬 섬은 안다만 제도의 수도 포트 블레어에서 서쪽으로 50km쯤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요. 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들어간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2018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뚫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숨졌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를 혹시 전하게 될지 몰라서 고립된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 몸에 있는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다 떨쳐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숨졌습니다. 2018년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제 11,700년 전쯤에는 이제 그때 이제 빙하가 끝났는데 이제 지금보다 이제 말하자면 해수면이 약 130m 정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저 하얗게 덮인 거 북미 전체, 북극해 전체, 지금 북유럽과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 부근, 그 다음에 뭐 시베리아 쪽은 오히려 빙하가 좀 작아요. 워낙 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빙하의 높이가 보통 2,000, 3,000m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이제 물이 땅 위에서 얼음으로 변해서 고착되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때는 우리 서해도 없었습니다. 지도에도 대개 보면 서해가 안 보이죠. 예, 서해가 그때 없었습니다. 또 동해는 바닷물이 시원하게 드나들질 못해서 찝찝하게 소금기가 있는 담하모, 브래키쉬 워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다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육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인도고 그 오른쪽에 빨간 점 찍혀 있는 데가 양곤입니다. 그리고 저 빨갛게 되어 있는 선이 그 당시에 해안선입니다. 이제 제가 그 미국 정부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해저 등고선 지도를 가지고 100m를 낮춰서 그림을 그렸을 때 저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다만 제도가 연육이 돼 있었고 또 안다만 제도에 들어있는 센티넬 섬도 연육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드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700년 전에 이제 빙하가 끝나고 바닷물이 점점 높아질 때 그때 센티넬 섬에 그냥 남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한 10,000년 전, 한 9,000년 전쯤에 고립됐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립되면 저렇게 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특별히 미련해서가 아니라 자극과 교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이 센티넬 섬 원주민이 홍역, 폐렴, 독감 등 저항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숨질까봐 섬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영원히 이 상태에 살 겁니다. 섬에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자는 전체 주민이 한 100명 정도라 그러고 혹자는 한 5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렇게 삽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좀 너무 괴롭히지 않게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은 찍힐지 모르는데 워낙 밀림이 울창해서 위에서 드론으로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센티넬 섬 같은 데는 너무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갇혀서 고립된 경우죠.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집단을 이루어서 고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카 대륙이 그렇습니다. 대략 15,000년 전쯤에 그 알래스카 쪽으로 건너갔다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때 고립됐습니다. 빙하가 녹은 다음에도 발전이 더뎠죠. 소, 말, 양, 밀, 보리, 닭 이런 게 이 남북 아메리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교적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고립이 돼 버렸죠.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예. 고립된 상태에서 기술 발전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잔혹한 멜더스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멜더스 사이클은 평화가 이어지면 인구가 불고 이제 식량과 자원이 고갈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영양이 부족하니까 질병이 돌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과 전쟁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다시 식량과 자원이 충당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인구가 불고 이 사이클을 멜더스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극단화되는 겁니다. 이 중미 남미에선 그럼 북미에선 어떤 거냐? 자기들끼리 굉장히 잔인하게 잡아 죽이죠. 이게 이제 멜더스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니까 인구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잔인하고 호전적이며 특히 중미 같은 데서는 아주 정교한 고대 종교 또 고대 국가 체제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뭐 아즈텍이나 마야나 이런 게 얼마나 잔인하고 호전적인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구나. 그럼 만약에 현대국가는 좀 난가? 현대국가에 무시무시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공무원 관료 체제, 우리가 보는 군대 체제, 우리가 보는 경찰 체제, 또 매스미디어 체제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하면은 굉장히 살벌한 그러한 현대국가의 도구들입니다. 이런 현대국가의 도구를 이용해서 백성을 고립시켜 착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멀지 않은 곳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북한이 나오죠. 현대국가의 기법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료, 경찰, 군대, 감시체제,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이런 걸 사용해서 인세의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왕조시대가 낫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인간을 컨트롤하는 기술, 인간을 컨트롤하고 세뇌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씨 왕조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두고 왕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통시대 때 왕과 왕실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이거는 인세의 지옥입니다. 왜냐? 현대국가의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기법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한층 더 지능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레닌주의, 디지털 레니니즘이 바로 그것이죠. 온갖 첨단 기술, CCTV, 안면인식, AI, 서버, 그 통신관리, 통신감시, 통신검열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한 세뇌 통제 감시 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공안에 사용하는 국가 예산이 국방비, 그 천문학적 국방비,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300조 원쯤 되는 그것보다 큽니다. 디지털 레니즘이 그렇게 살벌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처럼 폐쇄 정책을 택하면 북한보다 더 잔혹한 결과가 더 큰 스케일로 나옵니다. 이미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1950년대 인구의 10%인 5천만 명을 일부러 굶겨 죽이다시피
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대약진입니다. 네. 이게 왜 그랬냐? 이 농촌, 이 농업 단계, 그 낮은 단계에서 곧바로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건설한다고 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집단 농장을 만들었으니까 가족을 다 해체해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각 집단 농장별로 뭐 철광석 사용해서 뭐 강철을 만든다고, 연철을 만든다고 해서 그 경제 순환 구조를 다 깨버렸어요. 그 결과 결국은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하다가 손들어서 잠시 쉬다가 또 1966년부터 10년 동안 지식인 전체를 박해하며 약 1,000만 명을 죽인 문화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 그 문화혁명 때, 저렇게 열광하는 문화혁명 때 시골에 내려가서 갇혀 살면서 똥장군을 지던 우리 시진핑 동지께서는 그때 깊게 깨우침을 얻으셔서 열렬한 모택동의 신봉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 그런 일 보거든요. 자기를 아주 집요하게 가학적으로 괴롭힌 사람, 자기를 집요하게 가학적으로 자기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린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죠. 저는 시진핑의 그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글로벌리스트가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역사 말살은 원래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인데 외부의 침략과 착취 때문에 비참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글로벌리스트 그럼 역사 말살부터 생각을 많이 해요. 글쎄요. 만약에 인간이 글로벌리스트가 띄운 역사 말살, 캔슬 칼처라 그러죠. 네. 이것이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라면 지금 뭐 센티넬 아일랜드의 그런 상황, 또 아즈텍의 상황, 그다음 북한 상황, 중국 옛날 대약진과 문혁 상황, 이게 어떻게 설명되냐 이거지.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인데 외부의 침략과 착취 때문에 비참해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외부 때문이 아니죠. 인간은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시장, 자유무역, 자유항행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세기에 2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이러한 제도를 기획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인공적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따라서 이러한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세계 질서가 없었을 때는 그럼 어땠냐? 자기 식민지가 아니면 무역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항행, 자유무역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세계 석유 가격 어떻게 돼? 구리 가격 얼마야? 그게 다 그냥 다 공개돼 있어요. 그때는 안 그래요. 석유와 식량은 자기 식민지에서 갖고 있질 않으면 언제든지 차단당하거나 바가지 쓰기 일쑤였습니다. 불과 70년, 80년 전에 그랬어요. 인간이 사는 방식이. 그래서 세계대전이 2번이나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없는 세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세계, 자유항행이 이루어지는 세계, 에너지와 식량에 관해서 공정무역이 보장된 세계,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이러한 세계 질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미국이 주도하고 나섰고 영국이 이에 적극 협조했죠. 네. 그리고 프랑스가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에선 피비린내 나는 공산계 민족해방 게릴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글로벌리즘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리즘이 요새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1940년대 중반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네, 이때입니다. 1945년 4월 25일에서 1945년 6월 26일까지 약 2달 동안 50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새로운 세계 시스템을 논의하고 유엔을 만듭니다. 이를 UN 1945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글로벌리즘이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글로벌리즘이란 단어가 이미 확립된 겁니다. 즉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
식민지가 없는 세계, 자유무역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된 세계, 그리고 그 각국의 주권 체제가 인정받는 세계, 이것에 대한 그것을 이 그 큰 그림이 나오고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거를 글로벌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저는 이 1945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의 그림 중에 나오는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그 북쪽일 텐데 북쪽으로 한 5, 60km 떨어진 곳에 해안 시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해안 시콰이어는 그러니까 산악 시콰이어랑 다릅니다. 산악 시콰이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그 무시무시하게 큰 시콰이어 나무고요. 해안 시콰이어는 저기 지금 사진에서 얼핏 그 나무 보이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크지 않잖아요. 밑에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 정도로 크지를 않잖아요. 해안 시콰이어는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산악 시콰이어는 보통 1000m인가 1500m 이상의 산에서 살고요. 해안 시콰이어는 뭐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해안 지역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해안 시콰이어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뮤어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 가면 그 이렇게 나무들에 둘러싸인 조그만 공터들이 나와요. 그런 공터들을 보통 그로우브,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산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언덕배기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실제로 영어에서 그로우브란 단어를 쓸 때 보면 이 그로우브는 보통 이 숲속에서 그 숲속 공터를 그로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로우브에서 그때 사람들이 모여요. 하루 아마 좀 우리 오늘은 바깥에서 좀 회의하지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그로우브에 그래 또 이름도 지어줘요. 캐시드럴 그로우브라고. 그래서 저 사진을 저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사진 중에 관련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제 거기에 그 캐시드럴 그로우브에 가면 이런 조그만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명판에 붙어 있는 문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 있는 유구한 시콰이어 숲속 작은 공간에서 UN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1945년 5월 19일 미국 제31대 대통령이었으며 UN 창설의 핵심이었으며 인류 전체를 위한 평화체제 수립에 헌신한 사도였던 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프랭클린은 4월 초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갑자기 급서했죠. 그래서 이제 저기 사실 죽을 거 알고서도 대통령 그냥 밀고 부통령을 잘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트루만이죠. 트루만. 네. 우리 6.25 때 바로 참전 결정해 준 그 트루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는 글로벌리즘 세계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없는 세계, 자유무역 세계, 자유항행 세계, 에너지와 식량에 관한 공정무역이 보장된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거나 순수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세계도 무려 무지하게 참혹한 두 개의 세계대전을 지나서 원자폭탄을 2발이나 까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살벌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한편 또 교육하고 교류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량 학살도 막 저지르고 이제 그 인종 청소도 저지르고 그러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숭고한 가치와 종교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45년 늦봄에 현대문명, 세계의 가치관과 제도, 법률, 상징, 국제질서를 만들고 이를 글로벌리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때 확립된 겁니다. 이 까닭에 좌파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미워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자체를 공격합니다. 장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죠. 예, 김희겸인가 하는 교수인가 그런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한 체제였다. 어이구. 이거 이제 말을 이렇게 쓰면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비틀은 거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체제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1945년 샌프란시스코 아까 그 컨퍼런스는 1945년 4월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은 저것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터지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넉 달 후에 원자폭탄 2발 맞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건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는 아예 황후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몇 년인가 뭐 그게 예를 들어서 1953년쯤을 기준으로 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기점을 말이 안 되죠.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점은 1945년 4월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예요. 그 저런 식으로 말을 쓴다니까. 마치 이거 그리고 당신은요 중공은요 모택동은 장개석의 발바닥에 때만도 못했어요. 그 장개석이 이길 거라고 다 생각했었어요 처음엔. 따라서 모택동은 그때 연안에 처박혀서 저기 그 거의 감숙 다 가서 그게 이제 지도상으로 섬선데 거의 감숙 뭐 이런 데랑 이런 데죠. 거기 가서 토굴에 숨어있던 상태인데. 야, 참나. 이렇게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적개심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막 공격하는 거지. 이 문재인이가 또 이 황당한 책 짱깨주의의 탄생을 또 엄청나게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문재인 눈알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대한민국은 1945년에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에서 힘을 받아 만들어진 나라입니다.